컴파일러를 돌려서 결과물을 만들겠죠. 근데 이 만든 결과물을 뭐 만들기 나름이지만 K네이티브 빌드를 사용을 할 경우 일종의 볼륨 컨테이너로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K네이티브 서빙이라든가 이벤팅 같은 곳에서 그대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컨테이너로 시작해서 컨테이너로 끝나는 그런 것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네이티브 이벤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간의 이벤트를 주고받도록 정의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한 그런 이벤트 버스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역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걸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릴 건데, 그럼 쿠버네티스가 필요하잖아요. 쿠버네티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설치하는 건 상당히 훌륭한 연습이 되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심지어 다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모종의 이유로 클러스터 구성이 깨지거나 굉장히 관리하기 까다롭거든요. 잘 모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 애저만이 아니고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오라클이나 여러 벤더사들이 이제 기존의 가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쿠버네티스의 매니지드 버전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는 그 중에서도 애저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른 벤더사들이랑 마찬가지겠지만 오토스케일링 당연히 되고, 롤링 업그레이드, GPU 노드, 라우팅,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K네이티브가 사실은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설치했느냐,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스템이 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러면 K네이티브 같은 응용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뭔가 보고 있는 대상이 하나쯤은 정해져 있어서 그 대상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확답을 받지 않는 이상은 완전 해킹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프로덕션 레벨로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바로 Certified Kubernetes Provider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한테 부여하는 자격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지 시스템, 예를 들어 지금 애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애저의 이제 이 쿠버네티스 시스템은 쿠버네티스가 제안하는 표준에 충분히 부합을 한다, 이렇게 인증을 내려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을 한다면 K네이티브를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기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전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애저 쿠버네티스니까 기존에 있는 애저 백엔드들이랑 잘 어울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애저 액티브 디렉터리로 인증해서 그 웹브라우저로 인증을 해가지고 토큰을 받아오면 그걸로 큐브시티의 명령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애저 디스크 볼륨으로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에서 공유하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폴더에서. 그런 거를 SMB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SMB의 클라우드 버전이 역시 애저에서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그런 SMB 폴더를 쿠버네티스가 디스크처럼 마운트해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VPN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마치 이제 쿠버네티스가 내가 만든 외장하드를 가져다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정말 만들기 나름이고, 당연히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쓰는 네트워크와 우리 사무실 네트워크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애저 데브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같은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어야 뭐가 돌아가겠죠. 컨테이너로 입출력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K네이티브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거를 제가 데모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좀 많이 작죠?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저 그 서브스크립션을 갖다가 좀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그 처음에 그 애저 CLI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애저 어카운트를 한 번 더 선택해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저 로그인을 하면 원래는 서브스크립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선택이 잘 됐으면 이제 is 디폴트가 true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이제 아마존이랑 다르게 애저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K네이티브 그룹이라는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제페니스트, 그러니까 일본 그 동부 지역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그 애저 그 리소스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거고. 네, 아이고. 네. 지금 AKS를 포탈에서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탈에서 만들면 뭐 알백에 필요한 뭐 리소스 ID 값, 인증 키값 뭐 이런 거를 UI 상으로 물어봐요.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고 잘못 넣으면 만들어지지도 않아서 저는 선호하는 게 이렇게 그 CLI 툴을 가지고 만드는 거 선호를 합니다. 특히 애저에서는요. 그래서 AZ, AKS, create 그다음에 리소스 그룹 이름 방금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 넣고 이제 K네이티브 클러스터라는 AKS 클러스터를 만들고 노드 카운트는 여기서 말하는 노드 카운트는 나중에 쿠버네티스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워커 노드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플레인 노드는 매니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빌려다 쓰는 거고요. 여기서 과금하는 단위는 워커 노드, 실제로 파식들 그 노드들의 숫자를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건데 세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도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원격 제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큐어 쉘 사용해서 접속을 할 텐데 그 키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쿠버네티스 버전은 K네이티브는 최소 1.11대 이상이 필요한데 저는 1.12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 지정했고요. 한참 걸리고 어디까지 됐나? 이게 좀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VM을 이제 세대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 설치 작업을 쭉 돌리게 되는데 이걸 제가 스킵을 좀 했어야 됐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K네이티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의 그 노드 컴퓨터들이 이제 생성이 된 건데요. 그 다음에 하게 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잘 만들어졌는지 물론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러니까 AZ, AKS,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가지고서는 애저한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시키는 일이었다면은 실제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우리가 이제 파일을 뭐 업로드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그 기본 스탠다드 툴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kubectl인데 그 kubectl이 동작하게 하려면 그 각종 그 고유 정보라던가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걸 AZ, AKS, get credentials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관리자 권한으로 획득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같은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 새 걸로 덮어쓰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K네이티브 클러스터 어드민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다가 여기 보시면 홈 디렉터리에 큐브 컨픽이라는 데다가 이제 병합을 했고 get 노드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워커 노드 세대가 방금 제가 노드 넘버를 3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대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건 여기서 마스터 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는 내부적으로 감추어진 상태로 이제 애저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K네이티브를 이제 설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K네이티브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이제 아까 이스티오를 제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스티오가 정상 동작을 해주면 좋겠는데 AKS하고는 아직 좀 짝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K네이티브 앱을 AKS에서 설치하기 매뉴얼을 보면은 이스티오를 이제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스티오 린으로 설치를 했고요. 쭉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스티오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갖 가지 데이터들이나 뭐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끝에 이렇게 그 팟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원격 작업이랑은 다르게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업을 걸어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잘 떴는지 안 떴는지 명령어를 실행한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항상 이렇게 그 와치 스위치를 줘가지고 지금 그 각 팟들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됐는지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각 팟에 대해서 로그를 이제 하나씩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K네이티브를 갖다가 필요한 그 리소스들을 어디서 받아와서 설치하세요라고 하는 걸 이제 세 가지 모듈을 저는 받아왔는데 하나는 서빙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거, 또 하나는 빌드라고 하는 것까지는 설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추가를 했고요. 그 외에는 모니터링 기능, 역시 이것도 서빙의 일부 기능입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설치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설치가 될 것이고요. 각각의 이제 서빙, 모니터링, 빌드가 이제 팟이 제대로 뜨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라파나라고 하는 대시보드랑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서브 시스템들을 이제 쭉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매트릭 수집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앱을 배포할 것인가 라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버전에 이제 팟이라고 하는 걸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카인드 팟 지정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린 건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그 gcr.io 그러니까 구글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그 헬로월드 고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받아오고 여기에 파라미터로 캐시디 2019 그 타겟이라는 파라미터에 뭔가 기술을 하면 이게 나중에 웹 브라우저로 열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제가 캐시디 2019라고 했잖아요. 이 캐시디 2019 문자열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비동기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주문서만 넣고 바로 되돌아오고 KSVC라고 합니다. 원래는 팟이나 뭐 SVC나 이런 걸 호출해서 보게 되는데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제 K네이티브 그 앱을 방금 하나 배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제 그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자체는 아까 K네이티브를 설치하면서 IP 주소가 이미 잡힌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external IP라고 하는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AKS 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AKS는 애저가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 상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미리 애저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거나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은 다음에는 그 애저가 제공하는 IP 어드레스를 받아올 방법이 없는데 AKS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S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외부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앱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로드 밸런서부터 팟까지 라우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Knative Ingress Gateway라고 하는 서비스에 부여된 익스터널 IP를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방금 그걸 조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네,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헬로월드라고 하는 앱을 배포를 했는데 이 헬로월드라는 앱이 그냥 IP 주소만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가상 인터널 도메인 네임이 항상 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쿠버네티스의 그 K네이티브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그래서 네 이거 저기 C네임으로 이렇게 등록을 나중에 해줘야겠죠. C네임으로 하든 이제 정규 도메인을 갖다가 넣든 할 텐데 이제 이 도메인 주소랑 IP를 써서 외부에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P 주소 알았고 도메인 주소를 알았기 때문에 CURL 명령을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해보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헤더에다가 그 가상 도메인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 익스터널 IP, 로드 밸런스 IP를 갖다가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environment variable에다가 넣었던 것과 같이 KCD 2019, hello KCD 2019라는 문자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설명을 줄이면 예, 지금 이와 같이 첫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블루그린 배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배포를 하는 건 사실 K네이티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블루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런 고려 없이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떠 있는 서비스를 일단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교체할 때까지 점검을 걸어놓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트래픽을 두 개를 세워놓고 서버를 두 개를 세워놓고 이제 한쪽 서버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새로 띄운 서버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사용자들에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블루그린 디플로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즉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DNS들을 갖다가 다 네이밍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라우팅을 할 때 그 DNS 내부 DNS 이름을 보고 찾아가고 그 이름에서 예를 들어 규칙을 설정해가지고 들어오는 트래픽의 100이면은 그것의 한 80%는 기존 서비스에 일단 그 들어가도록 라우팅을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새로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띄우게 됩니까? 그쪽의 팟으로 라우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10번 중에 8번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2번이 새로운 서비스로 갈 텐데 그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점점점 새로운 서비스로 트래픽을 많이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새 버전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 기존 서비스이고요. 기존 서비스가 이제 배포가 됐다고 했을 때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 앱의 경우는 FE1에 이제 블루라고 하는 CSS 클래스를 써서 이게 지금 제가 콘솔에서 보여드려서 이렇긴 한데 웹브라우저로 보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V2 두 번째 버전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각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두 개의 리비전을 동시에 띄우고 있는데 그 리비전 중에 이제 롤아웃 퍼센트 20%를 새로 띄우는 쪽에다가 이제 그 라우팅을 돌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야멜 파일을 구성을 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버전의 경우는 차이점이 있어야 얘가 첫 번째다 두 번째다라는 거 식별을 할 테니 그린 버전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서 그린 클래스를 쓰는 새 버전의 제 이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나면 이제 같은 캐널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리비전 1과 2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DNS를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URL 명령을 호출하게 되면은 아까 설정했던 그대로 8대 2의 확률로 이제 트래픽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좀 넘어가서 볼게요. 화면이 좀 빨리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블루 그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의 사용량을 점점 새로운 서비스 쪽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중단 배포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은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군요. 오토 스케일링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맞진 않네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라파나 대시보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 스케일링 디버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K네이티브로 배포했던 서비스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5초에 한 번씩 상황을 새로 갱신해서 모니터링하도록 볼 수가 있는데 트래픽을 일으키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새로 트래픽을 일으키게 되면 파세의 숫자가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처음에 1개였다가 5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트래픽 변화에 따라서 CPU 사용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네이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기능들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팟을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야멜 파일만을 가지고서 라우팅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버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관리하고 배포할 수가 있고요. 야멜 파일 자체는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명등성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멜 파일을 내가 한번 배포를 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배포를 해야 된다. 즉 배포하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원위치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끔 다시금 배포할 수 있는 몇 번이고 다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했던 빌드랑 이벤팅에 대해서는 이 자료 자체는 제가 나중에 그 KCD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텐데 이렇게 지금 뭐 아까 아스키네마 가지고 보여드렸던 데모 영상도 다 훑어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몇 가지만 드리면 이제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애저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부터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나 기술지원센터 직원들까지 답변에 참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그 첫 주에 그 이그나이트 2019 서울 행사가 열립니다. 아직 좌석이 열려 있을 텐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K네이티브와 AKS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세션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윈도우즈 OS를 기반으로 하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이날 그 커뮤니티 미트업 행사가 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직접 내가 면대면으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날 오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4월 27일 토요일 날 이곳에서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 2019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 직원을 역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데브옵스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프로그래밍, 게임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채용 사이트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같이 재밌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딱 30분에 맞췄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 바깥에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예, 여기로 오셔서 질문 받으셔도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